자, 또 시작합시다. 448페이지 계약의 성립이다. 448페이지. 자, 우리 민법에 계약의 성립은 세 가지로 기여를 해놨죠.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이 세 가지를 공부하는 거죠. 세 가지. 단연코 이게 중요한 거죠. 청약과 승낙 계약 성립.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계약이 성립되려면은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돼야 하잖아요. 그걸 객관적 합의라고 하죠.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합의가 돼야 해요. 그러면 객관적 합의만 갖고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도 합의가 돼야 해요. 주관적 합의라고 하죠. 그래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당사자가 불일치됐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지난번 여러분들 지침문제 그렇게 나왔잖아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갑이 을한테 사가시오라고 했어. 근데 병이 사겠다라고 승낙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으면 을이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돼요. 병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이 안 돼. 어떤 분이 아무나 승낙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있어. 갑이 을한테 데이트하자겠어. 근데 병이 내가 데이트할게 하면 데이트 계약 체결돼요? 아무한테나 헐랑감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주관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 불합의가 되면 어떻게 되냐? 불합의는 계약이 불성립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27위 시험 문제잖아요. 자, 무의식적 서로 간에 모르면서 불합의가 됐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무의식적으로 불합의가 됐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27위 기출 문제예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다 틀렸다를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기분이 그렇죠. 틀렸죠. 무효 취소가 되려면 계약은 성립돼야 한다니까. 계약이 성립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무효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야.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됐다겠잖아. 불합의가 되면은 그러면 무슨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무효이다.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요.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무효 취소가 될래도 계약은 성립돼야 안 돼요? 성립돼야요.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됐을 때는 불합의가 됐을 때는 불성립이라고 해서 취소를 논할 여지도 없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갔고 그게 답이 됐다니까 27위 때. 알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별것도 아니에요. 자, 무효 취소도 계약은 성립돼야 하는 거예요. 자, 계약이 불성립. 그러면 청약이라는 것은 청하는 의사표시죠. 이거 확정적인 구체적인 의사표시라는 거.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의사표시다. 이게 청약이죠. 그러면 청약은 확정적이고 구체적이다 보니까 그에 맞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지 청약자가 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청약이라는 것과 청약의 유의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청약의 유의는 이거 확정적인 의사표시예요? 의사의 통지예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하죠. 상대방에게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거, 유인하는 거. 이걸 청약 유인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유인에 맞춰서 한 의사표시는 승낙이다, 청약이다. 상대방이 한 의사표시는 유인에 의해서 상대방이 한 의사표시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청약하도록 유도했다고 있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한 의사표시는 청약이지 어떻게 그게 승낙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한 건 청약이에요. 그러면 유인자가 승낙해야 계약은 성립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 모집 광고 때렸어. 유능한 인재를 모시겠습니다라고 광고를 때렸어. 그건 청약의 유인이야. 그러면 내가 당신 회사에 입사하겠습니다라고 원서를 냈어. 입사 원서를 냈어. 그게 청약이야. 그러면 유인자가 당신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이기 때문에 당신을 모시겠습니다라고 선택해야, 승낙해야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오케이? 입사 원서만 냈다고 해서 다 계약이 체결되는 거 아니잖아.
뭔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이에요. 청약 유인이에요. 아파트 분양 광고. 청약 유인이죠. 근데 광고주가 그 광고 내용을 실행시킨다라는 합의가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대로 아파트를 건축할 것이다. 우리 모델하우스에 이거 욕조도 이태리제 욕조다. 중국제가 아니다. 뭐 타일도 이런 타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아파트를 건설한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받는 경우 있죠. 그러면 청약이 돼버립니다. 그 광고도 내용을 광고주가 구속시키려는 의사가 있는 거잖아. 그럴 때는 청약이 된다라고 판결 내리죠.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 욕조가 중국산 욕조를 거기다 놨더라. 그러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대로 실행 안 했으면. 이해가시죠? 자, 아무튼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유인자가 다시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자, 우리 이것이 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청약은 특정인한테만 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한테 해도 된다. 그렇죠. 그렇지만 승낙은 특정인한테만, 청약자한테만 해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시험 문제 잘 나와.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해도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해도. 우리 어떤 분이 지금 개인 그 상점들이 안 되잖아. 옷가게도 안 되고 뭐 저기도 안 되고. 근데 그러면 경제가 그만큼 지금 침체되고 있냐? 이걸 분석을 해봤대요. 해봤더니 경기는 침체되는 게 아니래요. 살아나는데 개인 상점은 안 된대요. 그게 다 온라인으로 빠져나가더래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것이 개인으로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거래되는 줄어든 만큼 온라인으로 증가되더래요. 그 액수가. 이게 해가 들수록 온라인이 늘어나잖아.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는 줄어드는 게 아니더래요. 근데 저희 집만 봐도 그래요. 뭐 집사람 백화점 안 가. 맨 그 온라인으로 다 그냥 택배로 그냥 다. 그렇죠? 그래서 상점이 안 되는 수밖에 없는 거구나. 온라인은 계속 규모가 늘어나고. 이해가시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 청약과 여기 448페이지 제일 위에 객관적 합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써 있죠? 그러면 수문 불합의는 계약이 불성립되는 것으로 참고 박스에 2번에 제일 밑에 줄에 따라서 수문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착오 이후로 취소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써 있죠.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거. 자,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은 곧 계약이 성립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청약의 성질과 요건이다 해서 여기 449페이지 2번에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유의하다 써있죠.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된다는 거. 청약의 유인. 자, 그런 거 여기 나오네. 분양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되지 않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그 광고 내용대로 만약에 실현한다는 약정이 합의가 돼 있을 때는 청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자, 그런 거 얘기했고. 그게 바로 그 밑에네요. 판례박스 밑에 네 번째 줄에 상대방이 광고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도 이를 승낙해야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바로 광고 내용이 청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청약 유인이 아니라. 그 밑에 판례박스 밑에 써있죠? 청약의 효력이다.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잘 밑에 줄에 밑줄 쳐야죠. 대화자간이든 격지자간이든 이 청약은 다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죠? 자, 이 대화자와 격지자는 어떻게 구별되죠? 청약과 승낙이 시간상의 간격이 없이 즉시 이루어지는 계약 있잖아. 그걸 대화자의 계약이라고 하고 청약 후 승낙이 일주일 후에 이루어진다든가 열흘 있다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럴 수 있죠? 그걸 격지자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화자든 격지자든 청약은 다 도달시예요.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렇지만 승낙은 들리죠? 대화자는 도달시지만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은 발송시. 오케이. 청약은 구별되지 않아요. 근데 승낙이 틀려요. 그걸 좀 주의하세요. 자, 뒷장에 넘어가서
제일 위에 니은번 별표였어요. 이거 시험지 참 잘 나오죠. 청약 발신 후 청약자가 사망했다든가 행위 능력이 상실되는 제한 능력자가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청약 후 있죠. 그래도 청약 후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요. 청약은 그대로 유효해요. 청약은 그대로 유효하죠. 그거 청약 후 구속력이다 해갖고요. 여기 기억번. 자,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걸 청약 후 구속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청약 후 존속기간은 언제까지냐? 자, 우리 승낙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까지, 승낙기간을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기간까지 청약 후 효력이 유지되는 거죠? 451페이지. 자, 청약 후 실질적 효력이다. 승낙 적격. 승낙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 내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얘기고, 승낙 기간이 없을 때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해야 한다. 이걸 승낙 적격이라고 그러죠. 그때까지만 청약이 실질적 효력이 유지된다는 얘기죠. 승낙이다. 승낙은 특정인 청약자한테만 해야죠. 청약 후 내용에 일치돼야죠. 그러면 여기 변경을 가한 승낙. 자, 청약을 거절하고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본다는 거. 그러면 변경을 가한 승낙은 이것만 갖고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자가 다시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된다. 다시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되죠. 이해가시죠? 뒷장에 넘어가서. 그러면 자, 이달 말까지 확답이 없으면은 승낙한 걸로 간주한다라고 청약을 했어. 근데 이달 말이 지났는데 확답이 없네? 그러면 승낙 후 효력이 생기냐? 안 생기죠. 승낙자는 언제나 자유라는 거. 승낙은 청약에 구속당한다, 구속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제일 위에 줄에. 승낙의 자유라고 써있죠?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 회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써있잖아요. 연착된 승낙이다. 통상의 연착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거죠?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는 거. 그렇지만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는 말이 나오죠? 비통상적인 연착. 이게 사고에 의한 연착인데, 자, 이거 보세요. 청약자가 사고에 의한 연착은 사고에 의한 승낙의 연착. 청약자가 연착 후 통지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청약자는 해야죠. 청약자가 연착 후 통지를 한 경우와 통지한 경우와 안 한 경우로 나눠봐야죠. 자, 연착 후 통지를 했으면은 계약이 성립돼요, 불성립돼요? 계약 성립된다, 불성립이다? 그렇죠. 왜 불성립이냐? 연착 후 통지를 했으면은 연착된 승낙이에요. 연착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계약은 불성립돼요. 그럼 안 했으면은 계약은 성립돼야 안 돼요? 성립되죠. 왜 성립되죠? 연착 후 통지를 안 했으면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이 된다 그럽니다. 연착이 없었던 거야. 그럼 연착이 없었으면은 계약은 성립되는 거죠. 승낙 후 발송 시.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은 꼭 반대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 연착 후 통지를 하면은 계약이 성립되고 안 하면 불성립되고 이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반대라는 걸 지어서.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밑줄 치면 되겠네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게 된다. 써있죠? 453페이지. 계약의 성립 시기다. 대화자는 승낙이 도달했을 때 성립되지만 격지자는 발송했을 때 성립된다고 그랬죠? 발송했을 때. 자, 뒷장이 넘어가서.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제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갔네요. 교차 청약은 우연찮게 양청약이 딱 맞아버리는 거.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나중에 또 다른 청약이 도달 시점에 성립된다. 양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성립된다. 똑같죠. 똑같아요. 나중에 도달한 청약의 도달 시점에 성립된다는 말과 양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성립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들릴 것 같아요? 틀리는가 안 틀리는가 확인해 볼까요? 자, 틀리는가 안 틀리는가 볼게요. 자, 이 사람이 5월 3일 날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했는데 이게 이 5월 6일 날 도달이 됐는데 이 청약이 이 사람이 이 청약을 받아보고 청약을 했으면 승낙이지 청약이 아니야. 근데 5월 4일 날 이 사람도 청약을 했어. 근데 이게 5월 7일 날 도달이 됐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양청약, 이것도 청약이고 이것도 청약인데 양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가 언제예요? 5월 6일이에요? 5월 7일이에요? 5월 7일 날 계약이 성립된다. 나중에 도달한 청약의 도달 시점에서 성립된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거 얘기했고, 의사실현은 계약의 성립이다. 의사실현. 자,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없이 승낙으로 대신하는 어떤 행위가 발생하면은 그 행위만 갖고도 계약이 성립되는 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그래요. 의사실현.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성립 시기만 알면 돼요. 그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성립되는 거예요? 청약자가 알았을 때 성립되는 거예요? 대답 안 해. 자, 교보문고는 이거 할인 매장이에요. 정찰 가격이에요. 책 판매할 때 교보문고. 정찰 가격이죠. 그러면 교보문고에서 진열장에서 책을 뽑아 보는 거야. 보는데 거기에 2만 원에 팔겠다라는 청약이에요. 그거 확정적인 의사표시예요. 이거 깎아주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청약이면은 그걸 카운트에 갖고 나왔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건데 그 진열장에서 책을 뽑아서 보면서 볼펜을 뽑아갖고 뚜껑에다가 자기 이름 써버리네. 그러면 이름 썼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썼다는 걸 서점 주인이 발견했을 때 성립되는 거예요? 썼다는 걸 발견했을 때 성립해요? 그 이름 쓰는 거 안 쓰는가 그거 감시하고 있어요? 한장 이름 쓸 때 계약이 성립. 그러면 청약자가 그걸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요. 이름 썼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걸 사겠다라고는 승낙이 실현되고 있어야 안 되고 이름 쓰는 행위 속에는. 이름 써놓고 꽂아놓으면 된다고? 그걸 의사실현이라고 그래요.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없으면서 승낙의 어떤 행위가 발생하면은 그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갑니까? 그런 거. 자, 우리 뒷장에 넘어가서. 계약 체결상하고 하실 책입니다. 이것도 세 가지만 알면 되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저 고성에 있는 속초 앞바다에, 동해바다에 별장을 가지고 있어. 통나무 별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이번에 4월 5일 날 다 불이 났어요, 안 났어요? 산불이 났죠? 근데 을이라는 친구는 이 별장이 불이 난지를 몰라. 외국에 나가 있어갖고 몰랐어요. 근데 이 별장을 무지하게 이 친구가 팔으라고 몇 번 졸라댔던 사람이야. 근데 불이 다 타고 난 다음에 쑥검댕이가 됐는데 너무나 아까워. 그래서 을이 나중에 4월 20일 날 귀국을 했어. 야, 너 지난번에 내 별장 산다겠지.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빨리 돈 주고 사가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살게. 그러면 이미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 별장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 이걸 원시적.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객관적 전부 불능이잖아. 불능이죠?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매매는 무효죠? 매매 계약은 무효예요. 근데 매매 계약이 무효인데 봐보세요. 이 사람은 이 산불이 나서 별장이 다 타버렸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채무자. 지금 별장을 이행할 의무자, 매도인이 채무자죠? 채무자하고 고의과실이 있는 거죠. 악의 과실이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 채권자는 지금 을은, 선우, and, 여기는 고의 또는 과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고의 또는 과실. 둘 중에 하나가 있고, 여기는 선의이면서, 선우와 무과실. 그러면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다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차. 여기는 하나만 갖춰지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어. 계약이 무효화되다 보니까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랬을 때, 자, 이 채권자는, 상대방은 갑한테 잘못을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이 유효할 것으로 믿고, 사실은 무효인데 유효할 것으로 믿고 들어갔던 비용을 배상해라. 이걸 뭐라고 한다? 실익배상. 근데 실익배상은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렇다는 거. 이제 세 번째,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계약이 불성립됐다든가, 이번에 불성립으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불성립됐다든가, 또는 계약 교섭 단계상에서 중도의 부당 파기가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부당 파기.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어. 재산상, 신체상, 정신상의 손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부당 파기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계약 체결상호 과실 책임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된다 그러죠. 이걸 알아놓아요. 이건 계약 체결상호 과실 책임이다.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된다. 그렇죠. 그래서 실익배상 문제가 생긴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돼.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일방 당사자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은 선의와 무과실해야죠. 그러면 고의 과실이 있는 자한테 잘못을 들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손해배상 문제죠. 그렇죠? 자, 우리 책을 정리할까요? 적용 범위다 해서 우리 제일 밑에 줄에 456페이지 제일 밑에 줄.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에 한정해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써있죠? 457페이지. 자, 1번.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으로 계약이 무효해야 한다. 거기 빗을 치고. 그 다음에, 거기 판례박스 있잖아요. 첫 번째 줄.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건 계약 체결상호 과실 책임이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는 거. 계약 체결상호 과실 책임이 아니죠. 수량보증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적용돼요. 그것이 문제 종종 잘 나옵니다. 자, 계약 면적과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도 부족해. 실제 면적이. 그러면 수량보증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계약 체결상호 과실 책임이다 하면 들려요. 계약 체결상호 과실 책임은 전부 불능이하죠. 그러면 일부 불능이란 얘기잖아.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 부족하다는 것은. 그러면 계약은 유효해요.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그 대신 매도인이 그 수량 부족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안 져요. 그러면 선의 매수인은 대금을 감액을 청구하든가 또 아니면 계약 전부를 해지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여기 일방은 악의 또는 과실, 또는 에다 동그라미 쳐줘. 악의 또는 과실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상대방은 선의와 무과실, 선의 앤드 무과실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죠. 또 손해가 발생해야죠. 그러면 효과, 여기 두 번째 줄에 손해는 실익을 배상해야 한다. 실익 배상인데, 자,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이행이익, 전매 차익을 넘지 못한다. 그렇죠? 만약에 이행이익을 넘으면은 실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한다면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죠. 뭔 말인가 알아듣죠? 뒷장이 넘어가서 확대 적용 문제다 해갖고 계약 교섭 단계상에서 일방의 부당 파기. 자, 이거 다수설에서는 계약 체결상호 과실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지만은 판례, 우리는 학설은 신경 쓰지 마세요. 판례는 계약 체결상호 과실 책임이에요.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돼요. 그렇죠.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된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판례는 불법행위 책임 문제로 보고 있다 써있죠. 자, 우리 여기 그 밑에 판례 박스 밑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거 여기 계약이 불성립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된다.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계약 체결상호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뿐이라는 거. 오케이? 계약이 불성립된 경우도. 자, 459페이지. 쌍무계약의 효력이다 해서, 자, 우리 뒷장에 넘어가서 460페이지. 2번에 동시행항변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별표 오세요. 동시행항변권. 자, 우리 쌍무계약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양당사자의 채무는 동시행관계란 얘기죠. 그러면 타방의 채무 이행 시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그래요. 거절권이란 얘기예요. 항변권이란 얘기는. 그러면 우리 매매계약으로 본다면은 매도인은 대금 줄 때까지 나 물건 못 넘겨준다라고 매도인은 자기 채무를 거절하는 거죠. 목적물 이행을 거절하는 거죠. 매수인은 물건 줄 때까지 나 대금 못 주겠다라고 자기 채무를 거절하는 거죠. 이걸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해요. 상대방의 타방의 채무 이행 시까지. 상대방의 채무 이행 시까지. 이행 시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거. 이행을 거절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항변권이다. 서로 간에 특약이 없는 한은 이 양당사자의 채무는 동시행관계이니까. 오케이? 이해갑니까? 그렇지만 이건 여러분들 꼭 좀 주의할 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계약법 있잖아. 다 의무규정이에요.
다 의무규정이라는 얘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한다. 장년기출 문제잖아. 동시행항변권은 달리 약정했을 때는 약정이 우선한다. 다 의무규정입니다. 우리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야. 앞으로 공부하는 거 다 의무규정이야. 계약법. 알겠죠? 다만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경제적 약자에 아니에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맺었을 때 임차인에게 침해가 되는 경우 있잖아.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 규정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죠. 거기서만 나머지는 다 의무규정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이거 항변권이 있을 때 항변권이 존재해요. 정당하게 거절할 권리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존재 시에는 이행기가 지났어요. 이행기 경과 후에도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이행지체 책임 안 진다. 이행지체 책임 있다 없다. 정당하게 거절할 권리가 있다니까. 채무 불이행이 아니야. 항변권이 있을 때는 너가 안 주니까 나도 못 줘. 이게 하는 거야. 정당하게 거절할 권리가 있으니까 준다는 날짜가 지났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지권 안 생겨. 손해배상 청구권 안 생겨. 이행지체가 돼야 채무 불이행이 돼야 법정 해지권이 생기잖아. 근데 항변권이 있을 때는 해지권 안 생겨요. 오케이? 이해 갑니까? 그러면 선행특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냐? 선행특약은 이거 동시행관계라는 얘기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항변권 안 생기는 거야. 원칙적으로 항변권 없는데 선행특약을 맺었던 항변권이 생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불안한 항변권.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샀어. 잔금을 주려고 보니까 난데없이 가압류 등기가 들어왔네,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버렸네. 그러면 이거 말지해 줄 때까지 나 잔금 못 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금 주고 난 다음에는 그게 말소가 안 되면 자기만 깎아보잖아. 불안하게 되잖아. 날아갈 염려도 있잖아, 경매로. 그러니까 불안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해가죠? 자, 두 번째. 선행 의무가 지체 중에, 지체라는 것은 이행기가 지났는데도 이행을 안고 있는 걸 지체라고 그러죠? 지체 중에 후 이행기가 도래해버렸어. 자,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에서 중도금은 등기 이전과 동시행관계예요. 잔금과 등기가 동시행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도금은 선이행이거든. 너 등기 넘겨줄 때까지 중도금 못 준다라고 못 하거든. 그러면 중도금을 먼저 줘야 하는데 중도금을 지체하고 있는 중에 중도금을 안 주고 있는 중에 등기 서류를 넘겨준다는 잔금 날짜까지 와버렸어. 그러면 중도금 플러스 지연배상 플러스 잔금과 등기 교부가 동시행관계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오케이? 이해가시죠? 동시행항변권. 자, 봅시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잘 별표해 놓으시고 461 여기 그 460페이지 제일 밑에 판례 좀 볼까요? 제일 밑에 판례에서요. 이거 별표세요. 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 매매가 됐을 때 가압류 등기 말소해 줄 때까지 나 대금 못 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일 밑에 1번 판례. 460페이지 제일 밑에 1번 판례. 찾았어요? 가압류 등기 말소해 줄 때까지 대금 못 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죠? 자, 2번이 더 중요해요. 2번. 자, 이것 좀 보세요. 2번. 하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자, 오토바이를 빌려갔어. 오토바이를 1,0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빌려갔는데 자동차를 맡겨놓고 빌려갔어. 그러면 오토바이를 반환할 때 자동차를 내주기로 했어. 그러면 오토바이 반환받는 것과 자동차를 내주는 건 동시행관계예요, 아니에요? 동시행관계죠. 근데 그 오토바이를 잃어버렸네. 잃어버리고 왔어. 이행불능이야, 오토바이가. 그러면 1,0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이 자동차 나 못 내준다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목적물 반환이 이행불능으로 됐어. 2번 판례. 이행불능에다 동그라미 쳐죠. 이행불능으로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졌죠. 1,000만 원으로 바뀌어졌죠. 오토바이 값으로. 그러면 거기에 항변권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1,000만 원 가져올 때까지 자동차 못 내줘라고 거절할 수 있다. 오케이?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자,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졌을 때 여전히 항변권은 존속한다는 거. 손해배상 채무에도. 알겠죠?
461페이지. 양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기억번의 세 번째 줄에 밑줄 쳐야죠.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지게 되는 채무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항변권 생겨요, 안 생겨요? 별개의 약정으로 진 채무들 간에는 안 생기죠? 거기 밑줄 쳐야죠. 세 번째 줄.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한 채무를 지게 됐을 때는 항변권 안 생깁니다. 특약이 있을 때는 생기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항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또 한 별표였어요. 작년에 또 나왔어요. 징그럽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4번 나온 건데 작년에 또 나왔죠. 자, 이것 좀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에 을이 근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자가 경매를 붙였다 이렇게 나와요. 경매를 붙여서 병이라는 자가 경락인이 됐어. 그러면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했을 때 이 근저당권자가 다 가져갔죠. 대금을. 그리고 토지는 경락인에게 이전 등기가 넘어갔는데 이 경매가 무효가 됐네. 경매가 무효가 됐으면은 이게 무효가 됐어. 그러면 경락대금 반환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죠? 누구한테 반환 받아요? 경락대금 반환은 을한테 받는 거죠? 그러면 등기는 누구한테 넘겨줘야? 갑한테. 그러면 등기를 넘겨주는 상대방과 경락대금 반환받는 상대방은 틀리잖아. 근데 나 이거 대금 반환받을 때까지는 등기 못 넘겨주라고 갑한테 거절한다는 게 이상하잖아. 이게 시험 문제가 작년에 또 나왔어. 이거 4번째 나왔어. 자, 거기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무효에다 동그라미 치죠. 무효가 됐을 때 그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하여 경락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과 또 배당금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행관계다. 동시행관계가 있지 않다는 게 판례다. 상대방이 달리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틀리기 때문에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하도 잘 나와요. 동시행관계가.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거기다 동그라미 딱 치면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딱 알아놓으면 되죠. 그렇죠? 자, 니은번. 자, 우리 니은번에 우리 근저당권을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했을 때 이것은 그러면 인수하는 거, 대금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은 서로 동시행관계죠. 그러면 그 매수인이 구상금 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대가적 의미가 있는 동시행관계다. 자, 우리 뒷장에 넘어가서요. 확대 적용 사례다 해갖고 나오는데요. 민법 및 특별법에서 인정되는 거 해갖고요. 1번에서 4번까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계약의 해제를 인한 원상회복,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세권 종료에 의한 전세금 반환과 전세 목적으로 인도 및 말도 등기 서류, 가등기 담보에서의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와 인도 의무 이런 것들이 동시행관계다. 판례로서 인정하는 거 1번 동그라미 치고 계약이 무효 취소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관계 이거 동시행관계죠. 그 다음에 4번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과 이 임차 목적으로 반환은 뭐다? 동시행관계. 그렇지만 여기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은 뭐가 선행이죠? 보증금 반환이 선행입니다. 이건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거기 짧은 글씨로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6번 구분소유관계 해소에 의한 상호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이게 동시행관계죠. 상호간의 명의신탁의 해제에 의한 지분의 이전 등기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자, 여기 니을번. 당사자가 변경됐다.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당사자가 변경됐어요. 니을번. 그래서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바뀌어졌더라도 항변권은 여전히 존속한다는 거. 그렇죠?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잘 밑에 줄에 선행 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예의가 있다. 463페이지 A번 불안항변권.
선행 티각을 맺었으면 원칙은 항변권이 없어요. 근데 불안한 항변권과 자 B번 선행 의무가 불이행 중 후 이행기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여기 선행 의무가 지체 중에 후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항변권 생기죠? 두 가지. 자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을까. 여기 제일 밑에 니은번 별표 오세요. 제일 밑에 니은번 수령지체. 상대방은 수령지체, 시험문제 잘 나옵니다. 상대방은 수령지체에 빠졌을 때 상대방 항변권은 없어졌어요? 존속해요? 존속해요. 이게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자, 부동산을 지금 잔금이 20억이에요. 그러면 토지 등기를 넘겨주는 것과 잔금 지급이 동시행 관계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당신 등기 허기로는 약정된 법무사 사무실에 내 등기 서류를 다 맡겨놨으니까 잔금 20억 주고 찾아가세요라고 통지를 받았어. 근데 매수인은 지금 외국에 출장 근무 중이야. 너무나 바빠. 그러다 보니까 한 보름간 귀국을 못 해갖고 못 찾아갔어. 그러면 지금 수령지체잖아. 매수인이. 근데 보름 있다가 귀국하던 꼴로 바로 법무사 사무실에 가보니까 당신이 하도 안 찾아가니까 이 사람이 한 열흘까지 맡겨놨다가 안 찾아가니까 다시 서류를 다시 가져갔다. 지금 없다. 등기 서류가 지금 없다 그래? 그러면 20억부터 먼저 주야요? 너 등기 받을 때까지 못 준다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매수인이 등기 서류를 안 받아간 걸 수령지체라고 그러잖아. 수령지체 된 상대방도 항변권은 없어졌다. 계속 존속한다. 그럼 매도인은 계속적인 등기 서류를 제공해야지. 일시적으로 한 번 제공했다가 말았다 해서 상대방 항변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 제공하고 있었어야죠. 오케이? 잘 나오겠다, 잘 안 나온다? 잘 나와요, 이거. 제가 왜 20억이라고 하냐면은 한 2억만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 근데 20억 얘기하니까 이제 이해가 간다고 그래. 20억을 주는데 등기도 안 받고 줄 수는 없지. 이게 빨리 간대요. 그래서 20억이라고 그래. 그냥 아예. 2억이라고 하면 애매하게 되니까. 알겠죠? 이해 갔죠? 자, 뒷장에 효력. 이행 거절의 권능으로서 이건 영원히 거절하는 거예요. 타방의 채무 이행시까지만 거절하는 거예요. 이행시까지만. 그래서 이걸 영기적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타방의 채무 이행시까지만 자기의 채무를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연기적 항변권. 자, 이행지체 책임이 면제된다. 거기 동그라미 2번 색칠해야죠. 여기 항변권이 있을 때는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이행지체 책임이 면제된다는 거. 소송상의 효력이다. 법원에서는 주장을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주장을 해야 해요. 소송상에서는 온용주의라고 그래요. 주장을 안 하면은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참작 안 해요. 참작하면 불공정한 판결이 돼요. 판사가 알더라도 참작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럼 만약에 주장을 하면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 두 번째 줄에 상환 이행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나 상환 이행 판결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계 문제다. 첫 번째 줄에 밑을 치세요.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거기다 밑을 치세요. 자동 채권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자 측에서 상계를 요청하는 걸 자동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 항변권은 우습게 돼버려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지도 않고 상계 처리한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알죠? 혹시나 모르니까. 자, 3번 나온 게 여러분들 똑같은 사례를 3번 나왔더라고. 이 토지를 1억 원에 매매가 됐다 그래요. 그러면 이 토지를 넘겨주는 것과 등기를 넘겨주는 것과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근데 이 사람은 1년 전에 이 갑한테 금전 대여금 돈을 빌린 채무가 있어. 대여금 채무. 돈을 빌린 채무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지가 등기를 넘겨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대여금 채무와 이 대금 채권을 상계 처리한다고 그래. 퉁치자고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은 받을 채권만 없어진 거잖아. 그리고 등기는 못 받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침해가 돼버려. 그래서 주의할 의무자, 이자가 채무자잖아. 등기를 넘겨줄 의무자잖아.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계 처리하는 걸 자동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의 항변권은 우습게 돼버려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채권으로 상계가 금지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3번 나왔죠, 여러분들. 기출문제 똑같이 나왔어, 이대로.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쪽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거잖아. 안 받은 상태에서 상계 처리한다는 건 이쪽에서 혹시나 못 주더라도 별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쪽에서 받아야 할 쪽에서 상계 처리하는 걸 수동채권이라고 그래요. 수동채권으로 상계는 가능해요. 지가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하지만 갑이 주의할 자가 상계 처리하는 건 안 돼. 그걸 자동채권이라고 그래요. 이해 갔습니까? 그리고 제일 밑에 줄이 나오잖아. 수동채권으로 상계는 허용된다 써있죠? 그게 을측에서 상계 처리하는 걸 수동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상계권을 행사하는 자가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거기 참고해갖고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는 상대방, 이게 상계로 인해서 이 사람은 채권이 소멸되는 거잖아. 이걸 수동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소멸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수동채권은 가능하고. 동시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돼야 안 돼요. 소멸시효 진행되죠? 이게 4군데에서 똑같다고 그랬죠? 4군데가 뭐죠? 우리 맨날 써줬는데 내가. 언제 써줬냐고? 5만 곳에 다 써 있을 거야 아마. 이 4군데가 똑같아요. 판례가 따로따로 나오지만은 내용은 똑같으니까 같이 모아줬잖아 제가. 자, 이런 권리가 행사되고 있어. 지금 이 권리가 없는 게 아니야. 있어. 다 있어. 그래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돼.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진행한다는 거. 가장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이거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거. 이게 가장 잘 나와. 제가 볼 때는 이 근저당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판례가 근저당권이 나오거든. 근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대출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려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항변권이 있더라도 매매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돼 버려요. 오케이? 왜 그럽니까? 자, 이걸 이제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 선생님, 소멸시효라는 건 제가 알기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걸 소멸시효라고 알고 있는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줄 값어치가 없다. 이게 소멸시효인데 지금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권리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소멸시효는 진행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잖아. 이 권리는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그러면 채권은 행사가 아니요. 채권과 물권은 틀려. 채권은 행사가 아니요. 그래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변제를 독촉을 안 해. 그러면 채권은 행사가 아니요. 그러면 5년이 지났으면 대출금 채무는 소멸해. 그러면 근저당권은 소멸해. 아무것도 안 냈어. 이자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냈어. 은행에서 독촉장도 안 받고. 그럼 5년만 지나면은 그 대출금 채무는 소멸하는 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야.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완성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은행에서 그럴 리가 없잖아. 이해 갑니까? 이걸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 자, 그거 얘기했고, 자, 뒷장에 넘어가서 위험부담 나오는데, 우리 문제 좀 풀어가면서 나갈까요? 자, 우리, 계약법 문제. 계약 총론. 자, 1번 문제. 이거 안 받았어요? 받았죠.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청약과 승낙. 1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불특정 다수인한테도 청약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효력이 없다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2번.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았죠? 승낙은 누구한테만 해야 한다? 청약자, 특정인한테만. 그러면 2번이 맞았죠. 3번. 청약의 발신 후 도달 전에, 이게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발신 후 도달 전에 상대방이 행능력을 상실했어. 그러면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됐으면은 수령 무능력자잖아요. 그러면 그자한테는 청약 후 도달을 주장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법정 대리인이 알게 된 경우는 도달의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알게 된 경우는
도달의 효력이 생기죠?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청약의 도달 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에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청약이 도달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번 틀렸죠? 4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했는데 을이 대금을 낮춰서 승낙했어. 이게 바로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그러면 승낙이다, 새로운 청약이다. 새로운 청약이죠. 그러면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불성립된다. 불성립. 갑이 다시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4번도 틀렸고 5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고 했어. 그럼 확정하지 않았으면은 이건 청약이에요. 청약의 유인이에요. 청약의 유인이죠. 확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을이 1억 원에 사겠다고 했어. 1억 원에 사겠다 하는 것은 청약이에요. 승낙이에요. 청약이죠. 청약이죠. 이게 청약이야. 그러면 갑이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갑, 을 사이의 주택 계약,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나왔으니까 틀렸잖아. 틀렸죠? 지금 맞은 것은 몇 번? 2번만 맞았죠. 자, 2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랬죠. 2번.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하지 못한다. 청약의 후속력이라고 그랬죠. 도달한 후에는 처리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하죠. 그렇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가 발송한 때 성립한다.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은 발송주의잖아. 그러면 승낙이 발송했을 때 성립되는 거죠. 3번도 맞았죠? 4번.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다. 거기다 비춰죠. 청약자가 사망했다든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청약은 그대로 유효하죠? 그러면 4번도 맞고. 자,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본다라고 표시했어요. 거기에 이 승낙자는 구속된다고 했어요?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만 갖고는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성립한다 나왔으니까 5번이 틀렸잖아요. 5번이 틀렸죠? 자, 3번. 우리 민법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해서 틀린 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거. 자, 틀린 거. 우리 민법은 원의적 불능의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맞았죠? 자, 2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실리의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맞았죠? 실리배상은 이익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2번도 맞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적 불능을 알지 못하는데 상대방은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선의와 무과실을 요한다. 그러면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잖아. 3번이 틀렸죠? 4번. 부동산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돼요. 그러면 이건 수량 부족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4번 맞았죠? 거기다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써놓아야죠. 수량 부족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이 5번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3번이나 나왔는데, 자, 임야의 사용권을 이 공사 대금으로 임야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했어. 근데 처음부터 임야의 사용이 이행불능이에요. 사용을 못해 처음부터. 그런다면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실익배상 문제가 생긴다라고 판결 내렸죠.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3번 나온 판례. 이거 판례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된다. 5번 맞았어요? 그러면 3번의 답은 3번. 자, 우리 4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동시행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동시행항변권. 1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졌어. 아까 오토바이가 잃어버려갖고 1,000만 원의 오토바이 값으로 바뀌어졌어. 그러면 항변권은 여전히 존속해요, 소멸해요? 존속한다. 항변권은 존속한다 했죠? 근데 소멸한다 나왔으니까 틀렸네. 1번 틀렸어. 2번. 임대차가 종료 후 보증금 발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 항변권에 의해서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이거 불법점이에요? 적법점이에요? 적법점이죠. 그러면 손해배상 문제도 안 생겨요. 불법점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항변권은요, 정당하게 거절하는 권리가 항변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틀렸고.
3번 동시행항변권은 당사자가 주장 없어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흉주의다. 원흉주의. 주장을 안 하면은요 법원에서 참작 안 해줘요. 주장을 해야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 4번 채권자가 이행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하는 항변권을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전부 패소 판결이에요? 상환급부 판결이에요? 상환급부 판결.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그러면 전부 패소 판결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5번 선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 변직이 도래했어요. 이거죠, 이거. 선행 의무자가 지체 중에 후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항변권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러면 쌍방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된다. 5번이 맞았네. 같잖다, 안 같잖다? 안 같잖다? 같잖죠? 자, 466페이지 위헌부당. 자, 오늘 공부는 위헌부당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해드릴게요. 위헌부당은요, 이것도 세 가지만 알면 땡. 자, 세 가지. 자, 나와라 해야지, 이런 것은. 이런 건 간단하니까 나와라 해요. 이거 보세요. 자, 조금만 참아요. 하품 오지 말고 조금만 참아.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별장을. 자, 3억 원의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3억 원의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언제 맺었냐? 6월 10일 날. 그래서 7월 말까지, 7월 30일까지 이행하기로 했어. 이게 이행기를 정했어. 근데 뜻하지 않게 6월 20일 날 전소가 돼버렸어. 산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 그러면 이거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죠? 자, 후발적 불능은 이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무효한 거예요? 매매 계약은? 매매는 유효하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요. 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가능했던 거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로 따져봐야죠. 자, 우리 갑, 을의 잘못 없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나서 불이 나는 경우 있죠. 자, 갑과 을의 과실 없이, 잘못 없이, 을의 잘못 없이 멸실됐어. 그랬을 때는 누가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냐? 자, 이자가 이 별장을 넘겨줄 의무자예요, 아니에요? 이 매도인이 채무자죠. 매도인은 별장을 넘겨줄 채무자예요. 그러면 이 매수인은 별장을 넘겨받을 권리자죠. 이자가 채권자죠. 그러면 선생님, 매수인은 대금 채무자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대금은 채무자라고 안 씁니까? 대금은 불능이라는 문제가 없어. 지금 불능 채무자를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매도인만이 채무자지 매수인은 채무자라고만 틀려. 매수인은 채권자야. 이해갑니까? 돈은 불능이라는 문제를 인정 않거든. 자, 이해 갔죠? 그러면 이 쌍방의 잘못 없이 멸실됐을 때는 채무자 위헌부담주의다 그럽니다. 채무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죠. 대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칙이죠. 채무자 위헌부담주의가 보다 원칙이다. 그러면 채무자, 갑은 채무자는 이행이 면제되죠. 채무자의 이행이 면제되는 대신 타방의 채무도 면제돼야 안 돼요. 이 을의 채권자의 대금 채무도 면제돼야 공평해야 하네요. 공평하죠? 그러면 채권자, 매수인의 채권자의 대금 지급도 면제된다는 거. 대금 채무도 면제된다. 그러면 이 갑은 대금을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못 한다는 얘기예요? 못 한다. 그러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았어. 그러면 다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돌려줘요. 이번에 불길한 예감이 이거죠. 화재 보험금이 나오네. 보험금이 5억 원 나와.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 대상청구권이라고. 이게 이번에 불길한 예감이죠. 대상청구권이 나올 때 채권자가 그걸 선택할 수 있냐 이겁니다. 채권자가 누구죠? 을이죠. 채권자가 선택으로 그걸 대상청구권으로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양도. 대상청구권 내놔라라고 청구가 인정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선택할 때는 반대급부 이행해야 안 해요. 대금 쥐어야 안 쥐어요? 대금 쥐어야죠. 그렇죠. 대금 쥐어야죠?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대상청구권은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거 을의 잘못으로서
이게 별장이 불이 나버렸네.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의로 과실로, 의로 잘못으로 멸실됐어. 아니면은 수령지체 중에 쌍방울 귀책 사유 없이 멸실되는 경우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이런 경우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 그럽니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자, 원칙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인데 이건 예의로 인정하는 거죠. 원칙과 예의를 구별을 잘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자, 이런 경우는 자, 채무자는 지금 매도인은 이행이 면제되잖아. 이행이 면제되는 대신 이 채권자의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채권자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는 지가 불이익을 감수해야죠.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못해요? 채권자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3억 원은 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별장을 넘겨주지 않더라도 이 매도인은 손해가 없는 거잖아. 대답 안 네? 지금 대금 받을 수 있잖아. 의료 잘못으로 멸실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간짜장을 시켰어. 그래서 이 짜장면을 배달해, 그 탁자에다 놔줬어. 근데 젓가락질로 막 비빈다고 너무나 세게 하다 보니까 엎어져갖고, 다 바닥에 엎어져갖고 한 젓가락도 못 먹었어. 그래도 대금 쥐어야 안 쥐어요? 짜장면 값 쥐어야 안 쥐어요? 쥐어요. 지가 잘못해갖고 짜장면을 엎어먹었어. 그러면 대금 쥐어요. 하여간 이해를 못하고 별 얘기 다 하잖아. 대금 쥐어야죠? 안 잃어버리겠죠? 대금 쥐어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채무자가 이행이 면제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이 등기를 넘겨주면은 양도소득세가 2천만 원 내야 해요, 갑이. 이 등기가 넘어가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세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2천만 원 내야 해요. 근데 등기가 안 넘어가도 돼. 왜? 별장이 다 타버렸으니까. 근데 3억 원은 받잖아. 3억 원은 받더라도 세금이 2천만 원 안 나오네? 그러면 이익이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대금 위에 이익을 본 거죠? 그건 을한테 갖다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익이 발생 시에 그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는 거. 2천만 원은 을한테 줘야요. 어차피 자기가 들어가게 되는 돈이니까. 오케이? 이해갑니까? 땡. 그러면 이게 위험부담이야, 지금. 원칙은 누가 진다? 그 다음에 예의적으로 누가 진다? 채권자. 이 땡. 여기서 계약을 해지한다, 손해배상이다, 뭐다, 이런 문제 없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끝나요. 왜 하나만 더 얘기하냐? 지금 가부잘못으로 불이 날 수도 있잖아. 근데 가부잘못으로 불이 났다는 얘기 없잖아.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죠. 자, 이 가부잘못으로, 그러니까 채무자의 잘못으로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 멸실됐을 때 어떻게 돼요, 이거? 이거 어떻게 돼요, 이제? 안 알려줘? 엄마, 정말로 안 알려주려고 그러네? 그렇죠. 이건 위험부담이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권자는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돌려받고 손해배상도 갑한테 청구할 수 있죠. 자, 여기 해제다 손해배상이라는 말 없었잖아. 근데 여기는 위험부담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건 위험부담이다, 위험부담 아니다. 그러면 위험부담은 다 정리해봅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정확히 맞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만 위험부담이야. 그러면 채무자의 귀책 사유 이시 후발적 불능이 되면 위험부담이 아니야. 이행불능이야. 구별할 줄 알죠?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알면 땡이잖아. 몇 가지 알면 확실하잖아. 알겠죠? 자, 우리 책을 정리하고 오늘 공부 마무리합시다. 466페이지 위험부담이다. 위험부담은 여기 세 번째 줄에 밑줄 치야겠네요.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된 경우 써있죠? 세 번째 줄. 여기 의의 세 번째 줄. 위험부담의 의의 세 번째 줄. 거기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위험부담이라는 얘기예요. 밑줄 쳤습니까? 자, 원칙 채무자지.
채무자주의인데 거기 요건의 두 번째 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제일 밑에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써있죠? 색칠해야죠. 대금 청구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자, 그 다음에 467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이미 반대급부가 있었으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바가 있어요. 다 반환해줘야 안 해줘요? 반환해줘야죠? 채권자주의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채권자주의로 전환되는데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써있죠? 자, 이 채무자는 대금 청구한다 못 한다?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채권자주의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그 이익은 양도소득세 아까 얘기해 줬죠? 그거 반환해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 그 위험부담은 다 공부했네요. 그럼 문제를 이제 확인 사살하고 오늘 공부 마무리합시다. 위험부담은 다 정리했으니까. 자, 우리 5번 문제. 5번 문제 펼쳤어요? 아니, 5번 문제가 아니라 6번 문제. 6번, 7번. 5번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니까 다음 주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하고 풀어드릴게요. 오케이? 6번, 7번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토지가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그러면 수용이 됐으면은 갑도 을도 잘못 없는 거죠. 그러면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는 거죠. 수용이니까. 그럼 여기를 떠올려야죠? 자, 이랬을 때 옳은 것은 자, 을은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전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이건 위험부담에서는 해제다, 손해배상이 이런 거 나오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 거짓말이죠? 그래 1번 틀렸고 2번. 자, 을은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양도를 청구할 때 이게 바로 이거죠.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양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도 청구할 수 있어. 그걸 대상 청구권. 그러면 2번 맞았죠? 그 2번에다 가로쳐 놓고 대상 청구권 써놓으세요. 자,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중도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금, 중도금 다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3번 틀렸고 4번. 을이 계약책을 상호 과실 이유로 실력배상을 청구한다. 말도 안 되죠. 계약책을 상호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보불능으로 계약이 무효화됐을 때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후발적 불능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4번 틀렸고 5번.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은 수용보상금 청구권자가 자체가 을에게 귀속한다. 말도 안 되죠. 자, 수용보상금 수령권자는 항상 등기 명의인이에요. 갑이에요, 갑.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양도를 청구하는 것이지 자기가 수령권자라고 주장은 못해요. 오케이? 양도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번의 답은 2번이죠? 7번. 갑과 을 소유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실돼 버렸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잖아. 계약 체결 후에 소실됐다고 나왔죠? 틀린 거. 갑과 을이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됐다. 이거죠, 이거. 갑과 을이 잘못 없이 멸실됐어.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죠?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1번 맞고.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계약금을 수령했으면 계약금 반환해줘야 안 해줘요? 계약금 반환해줘야죠?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갑의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 이거네, 이거. 갑의과실로 소실됐으면 위험부담이다, 이행불능이다. 이행불능. 그거 소실됐을 때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뭐요? 아, 이게 거꾸로 써 있구나.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을이고, 이게 갑이네요.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게 갑이죠? 이게 갑이에요. 지금 갑의 과실 없이라고 하니까 차이점이 없었는데, 이제 갑의 과실로 멸실됐다 이러면은, 여기에요, 여기. 지금 거꾸로 써 있어. 을 소유 주택이야? 이것과 거꾸로야? 그러면 갑의 과실로 멸실됐다 하면은 저는 지금 이 매도인이 갑인 줄 알고 그랬는데 매도인이 지금 을이잖아. 조심해야 해요, 이런 거 때문에. 그러면 이거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죠. 지금 갑의 매수인이거든. 갑의 매수인이에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예요. 그러면
갑과 실로 주택이 소실됐을 때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3번 맞았잖아요. 지금 저 거꾸로 됐어요. 을이 매도인이고 갑이 매수인이라는 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4번. 을과 실로 주택이 소실됐어. 을과 실로 소실됐어. 그럼 매도인의 잘못으로 소실된 거죠? 이게 이행불능이죠. 을이 매도인이니까 그러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잖아요. 여기 이행불능일 때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 손해배상도 이행이익배상이죠. 알겠죠? 그러면 4번도 맞고 5번. 수령지체 중 여기 수령지체 중에 멸실됐을 때는 누가 위험을 감수한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갑과 을의 책임없는 사이로 소실됐을 때 을은 지금 갑한테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니까 대금 청구할 수 있죠? 지금 을이 매도인이에요. 갑한테 대금 청구할 수 있죠. 갑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까 지금 거꾸로 써 있다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5번이 틀렸죠? 5번이 틀렸어요? 지금 수령지체 중에 쌍방 휘책 사유 없이 멸실됐으면은 매수인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니까? 매수인이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매도인은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금 청구할 수 있어. 근데 대금 청구할 수 없다고 나왔으니까 틀렸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걸 고려할 때 답이 5번이에요. 지금 7번은 주의 써놓으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바뀌어졌다는 거. 그거 주의 안 하면 이거 뭔 말인가 하면서 헷갈려 버려요. 지금 매도인이 을이고 매수인은 갑이에요. 7번은 그거 주의하셔요. 그것만 주의하면은 이건 다 풀리는 거죠. 알겠죠? 그것만 주의. 자, 이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는 위험부담까지 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다음 주에 이제 계약 해지. 그 다음에 계약 강론으로 다음 주에 들어가죠. 다음 주에는 계약법이 다 끝난다고 봐야죠. 오케이? 자, 우리 장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